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몸을 기운 것일까요? 어제 우리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 정도의 상승폭을 켜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단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온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네비우스나 코어비브 같은 이런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일장에서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단에서 상승폭을 강하게 켜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도 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 4%, 그리고 샌디스크도 4%에서 5% 정도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승폭이 지금 프리장에서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 이상의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일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일장,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다행히 시장이 걱정하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3.68% 오른 6,500선에, 그리고 코스닥은 0.12% 소폭 상승한 858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지수를 통째로 끌어올렸는데요. 코스피에선 장중에 상승률이 5%를 넘어가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면서 인공지능 투자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는데요. 다만 자금이 반도체로 대거 쏠리면서 코스닥의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조 8,300억 원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5천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은 3조 1,900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선 정반대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개인이 3,10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로봇,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바이오주는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어제 나온 국내 이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롤러코스터 코스피에 지쳐 대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실기업 퇴출, 동전주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AI주가 널뛰기를 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빠져나와서 대만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62억 달러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반면 대만 주식은 17억 달러어치나 샀다고 합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 역시 대만 가건지수가 55%를 넘기면서 코스피를 훌쩍 넘기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대만으로 눈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커서 업황에 따라 휘청거리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를 중심으로 탄탄한 IT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 증시 특유의 높은 비투, 즉 레버리지 투기 포지션도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다만 최근 코스피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는 매력이 오히려 커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두 나라 증시의 향방은 글로벌 AI 산업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는 부실기업 퇴출, 동전주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와 또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종목 36개가 무더기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는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개정 상장 규정에 따른 겁니다.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졌거나 또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에 못 미친 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주가와 시총 기준 모두 걸린 종목이 3곳이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리 종목 지정은 사실상 상장 폐지 전에 내려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바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속아내서 증시의 체질을 바꾸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5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300억 원으로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관리 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입지는 이에 따라서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4% 소폭 하락한 53,000선에, 그리고 나스닥은 0.54% 상승한 26,000선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26% 상승한 7,70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AI 관련주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받았고요. 하드웨어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AI 관련주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종목들은 대체로 힘이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날 장 마감 뒤에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루멘텀이 나란히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셋 다 AI 데이터 센터에 장비와 인프라를 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들의 매출이 늘었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GPU 수요가 실제로 있다라는 뜻이죠. 주가 3.03% 소폭 올랐습니다. 애플은 0.87%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알파벳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최근 몇 달간 직원들에게 제미나이 모델을 다시 AI 선두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AI 조직 개편을 둘러싼 직원들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서 지난주 전사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 속에서 주가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 약세를 보인 소프트웨어 업종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AI 인프라 실적이 좋았는데도 정작 그 위에서 서비스를 파는 회사들이 밀린 겁니다. 주가는 2.2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마존도 1.83% 하락했는데요. 클라우드 수요 자체는 간밤 AI 인프라 실적으로 재확인됐지만 주가는 그 온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 아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스페이스X가 유일하게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9% 넘게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11%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궁지에 몰린 공매도 투자자들이 서둘러 주식을 사서 갚느라 이른바 숏스퀴즈, 즉 공매도 압박에 몰리면서 주가가 더 뛰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눈에 띄는데요. 반도체 업종 전체가 2% 넘게 오른 날인데 혼자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0.01% 하락으로 사실상 보합인데요. 같은 반도체라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직접 받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1.59% 내렸습니다. 물가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왔는데도 금리에 민감한 소비재 성격의 종목들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간밤 가장 크게 움직인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셋 다 AI 인프라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어제 실적 기대감 속에 2.42% 올랐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실적 발표 뒤에 간밤 주가가 19.28%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클라우드를 대파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2분기 매출이 25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년 만에 112% 늘어난 규모고요. 또 월가 예상치인 25억 6천만 달러로 웃돌았습니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대목은 바로 수익성이었는데요. 조정 영업이익률이 5%로 시장의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전망도 124억에서 132억 달러로 올려 잡았는데요. 다음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무려 19.02% 올랐습니다.
AI 서버를 조립해서 파는 회사죠. 국내에서는 흔히 슈마컴이라고 불리는데요.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고요. 여기에 다음 분기 전망을 크게 올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매출 전망은 145억에서 155억 달러로 내놨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30억 달러 넘게 웃도는 숫자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숫자인데요. 이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두 종목이 나란히 급등한 배경에도 바로 슈마컴의 실적이 작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루멘텀 홀딩스입니다. 루멘텀 홀딩스는 어제 13.6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서버를 빛으로 연결하는 광통신 부품을 만듭니다. 4분기 매출이 1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늘었는데요. 8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말 분기 가이던스도 12억 2,500만에서 12억 7,500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20% 넘게 오르면서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살펴보시죠. WTI는 0.25% 하락한 82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0.26% 하락한 8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둘 다 소폭 조정을 받은 건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공급 불확실성이 유가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금은 0.7% 오른 4,400달러 선에, 그리고 은은 0.91% 오른 온스당 65달러 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가지표가 예상에 부합을 하면서 금리 부담이 덜어진 점이 배경으로 지목됐는데요.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올랐는데 그럼에도 금값이 함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은 물가지표를 간신히 안정적으로 넘겼습니다.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쪽으로 자금이 대거 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PI가 발표가 됐었죠. 다행히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이제 코어비브 그리고 네비우스와 같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호실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GPU 그리고 반도체 진영의 상승 트리거가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다우존스는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0.04% 하락하면서 53,77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0.54%, 그리고 S&P 500은 0.2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대금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하는 색깔은 초록색, 그리고 하락하는 색깔은 빨간색인데요. 엔비디아가 3%나 상승을 했었죠. 네비우스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비우스의 올해 2분기 매출 성장세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배 정도나 증가를 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GPU 칩의 수요, 그리고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엔비디아에게 직접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3%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밖에도 반도체 진영의 전반적인 상승폭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이 4.9%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인텔도 오늘은 3% 정도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델도 9% 넘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샌디스크는 5%,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3.6%, 시게이트가 7%나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조금 약세로 마무리됐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에 나왔던 매크로 지표죠. 바로 CPI 데이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CPI는 전년비 3.4%,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5%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PI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바로 CME 패드워치에서 이제 FOMC의 전망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9월에 FOMC 회의가 남아있죠. 여기서 금리 동결을 베팅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CPI가 발표된 직후에 상승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죠.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기 전일장 8월 11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에 베팅하는 퍼센테이지가 51%였습니다. 그런데 CPI가 발표된 직후에 63.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베팅이 45.6%로 적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대신증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나왔던 이 지표 자체가 유가 급등을 이전의 수치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8월 들어서 생겼던 유가 급등세를 반영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달에 나올 CPI 물가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지표죠.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에서도 유가 상승이 도매 물가에 얼마나 빨리 옮겨 붙는지 보여줄 수 있는 첫 단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 변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는 시장 데이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엔비디아가 월가와 함께 5천억 달러 금융동맹을 맺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아폴로, 그리고 블랙록, 블랙스톤, 브록필드, 골드만삭스, KKR과 파트너를 맺겠다라고 나와 있죠. 이를 통해서 AI 컴퓨팅 기반의 파이낸싱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5천억 달러 이상의 제3의 금융 캐피탈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 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살펴보시면 지금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 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이냐면 엔비디아의 GPU 칩을 사고 싶은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AI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월가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담보대출은 바로 엔비디아의 GPU 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는 앞으로 이 금융 구조를 통해서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의 글로벌 금융을 만들겠다. 그리고 매력적인 금리로 상당한 규모의 전용 자본 풀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갑자기 왜 월가를 끌어들이게 된 것일까요? 기존의 문제점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AI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발표를 했을 때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026년에 벌써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7,500억 원에 달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규모가 1조를 훨씬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이 AI 출혈 경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병목은 전력과 돈이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젠슨항 CEO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컴퓨팅 기업이 돈이 될 수 있다,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대출을 받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GPU 칩이 그 담보가 되는 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GPU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미래 컴퓨팅 수익을 기반으로 금융 상품을 만들겠다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논란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 바로 순환 금융이 되겠죠. 순환 금융이란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이제 네오 클라우드 기업이나 AI 인프라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한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뒤에 그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 칩을 구매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 증가한 매출세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되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본인의 돈으로 본인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오늘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반도체 진영의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어비브 오늘장에서 19% 정도 상승을 했었죠. 일단 이 코어비브와 엔비디아의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코어비브에다가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어비브에서 판매되지 않은 클라우드의 상품을 엔비디아가 구매해주는 그런 계약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코어비브에 투자를 하고 코어비브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를 해서 엔비디아의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순환 금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로 매출로 우리가 가시성 있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비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도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5배 정도나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4%나 상승을 했고요.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밀리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네오 클라우드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집중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코어비브 같은 경우에는 EPS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매출의 성장세에서 시장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오히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환금융은 알겠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집중하고 있는 월가 기업들을 끌어들여와서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것 자체는 순환금융의 우려를 오히려 일축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의 의견입니다. 엔비디아가 혼자 돈을 대는 구조가 이제 우리가 봐왔던 이전의 구조라면 이제부터는 엔비디아가 월가의 자본을 가져오면서 이제 위험을 조금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 그리고 KKR, 아폴로 같은 외부 투자자들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실제로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GPU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AI 업체에 공급하는 자금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훨씬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킬 수 있는 대안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일단 GPU의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GPU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GPU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사줘야 하는 어떤 의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AI 업체가 돈을 벌어야지 이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AI 수요가 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 이게 AI가 그 부채를 갚을 만큼 돈을 번다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바이오단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최근에 한국 시장의 바이오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상승불을 강하게 켜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코스메틱이나 뭐 다양하게 2차 전지나 소부장들이 올라오고 있는 흐름도 있겠지만 바이오단에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급 관련된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키움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일단 블랙록이 LCLB 그리고 유한양행, 알테오젠을 집중적으로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CLB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블랙록의 지분이 5%였는데요. 점점 지분을 늘리다가 8월 달에는 지분이 7%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지분이 5%였는데 8월 달에 지분이 6.5%라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번에 신규로 대량 보유에 대한 공시를 내놨고요. 5.3% 정도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투자자들도 이제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에게 지분을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코페르니 글로벌 인베스티스는 종근당의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 6.05% 정도였는데요. 6월 말 그러니까 이번 6월에는 8.38% 정도까지 지분을 늘렸고요.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로레알 그룹의 벤처 펀드 그리고 미국의 자산 매니지먼트로부터 총 1,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움증권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느냐? 지금 바이오 기업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특히 증권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투자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과거에는 투자를 할 때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술을 수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근거였다면 이번에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바이오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즉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LCLB부터 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유한양행, 올릭스는 현금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종근당은 다른 저평가 가치주라는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를 상업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장세 그리고 수익에 대한 증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렉나자를 글로벌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하는 이 수치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로열티를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수익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올릭스도 기술 이전 이후에 생기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투자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투자자가 코페르닉 관련된 투자 기업이었죠. 이 코페르닉 투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질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의 성향이 있어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위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현금 흐름보다도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평가, 가치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블랙록이 샀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일단 지금 블랙록이 ETF 그리고 인덱스 자금을 대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기준이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블랙록이 샀다, 블랙록이 지분을 늘렸다라는 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 의미를 두자라고 키움증권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자금의 유입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는데요. 앞으로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MDR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의 미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블랙록과 같은 해외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관련한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내일 있을 일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빌 게이츠가 한국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와도 회동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오늘 오전에도 발표가 됐었는데 기업들, SK그룹, 현대그룹의 경영진과도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빌 게이츠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테라파워, 그러니까 SMR이나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그리고 협력을 늘릴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일단 테라파워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기업인지 알아야겠죠.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설립을 한 미국의 원자력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경수로가 아니라 나트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나트륨 기반의 소듐 냉각 고속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그러니까 쭉 피크 시간대에는 최대 500메가와트까지 출력 확대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의 안정적인 기저 전력과 ESS 같은 이런 출력 값이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알아봐야겠죠. 한국에 왜 오는지,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라파워가 연구 개발 단계에서 이제 실제 건설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와이오밍 캐머러 1호기가 있는데요. 이 1호기가 지난 3월에 미국의 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업용 원자로가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은 미국에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건설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누가 건설을 할 것인지, 누가 시공을 할 것이고 핵심 기자재를 누가 공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사람들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지금 테라파워와 어떤 협력을 이전에 맺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하면서 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테라파워 협력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MR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테라파워의 RES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우선 선정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테라파워 그리고 HD현대와 함께해서 나트륨 사업을 측면에서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설계, 건설 그리고 EPC 측면에서 같이 협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주요 원자로 부품과 관련해서 설계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검토를 계약하는 이런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사실 내일 빌 게이츠가 와서 국내 경영진들 그리고 국무총리와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성과가 그런 수주 계약들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 대한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 9시 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국내 시장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3.9% 정도 상승을 하면서 6,84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46% 상승하면서 8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2,66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네요. 1,294억 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984억 원 정도 매수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모두 물량을 다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SK스퀘어가 10%, 그리고 삼성전기가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7%, 삼성전자 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면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형제는 어제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익 IPS가 7%, 소부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장 상황 체크해 봤는데요. 요즘 시장에 어떤 트렌드 섹터가 있는지 이제 알아볼 시간이죠. 안희정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안희정입니다. 국내 산업을 대표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4가지 섹터를 선정했는데요.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시장 속 이들 주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방산 섹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수출 영토의 다변화인데요. 그동안 폴란드나 중동 위주였던 K방선의 전선이 이제 노후 함정 교체 수요가 물린 중남미 해군 현대화 시장으로 가파르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최대 1조 7천억 원 규모를 투입해 호주의 미국 법인인 오스탈 USA의 인수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4년 인수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생산 거점을 확보한 셈인데요. 미 해군 함정 건조는 물론 모듈까지 생산하는 핵심 원조입니다. 이번에 최종 성사될 경우 한미 조선혈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는 물론 미 해군 핵 잠수함 공급망 진입까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 현대중공업은 페루와의 함정 공동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의 1,500톤급 잠수함 수출을 추진했는데요. 2017년 잠수함 침몰 이후 전력 공백 상태인 아르헨티나의 신규 도입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함정은 한 번 도입하면 30년 이상 운용되는 만큼 이번 제안은 향후 30년간의 고마진 수익권을 확보하는 대형 호재입니다. 한화오션 역시 칠레 해군의 전력 현대화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과 나토 간의 조달 기본 협정 협상이 본격화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일회성 계약을 넘어 글로벌 안보 공급망에 한국 방산이 핵심 파트너로 안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입니다. 최근 공개된 글로벌 선박 수주 데이터를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숫자가 있는데요. 전 세계 수주량 중 중국이 81%를 쓸어가며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16%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단순 수치만 보면 우리 조선업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이 16%라는 숫자는 못 따낸 것이 아니라 한국 조선사들의 철저한 선별 수주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2028년에서 2029년 인도 물량까지 3년 반치 도크가 빼곡하게 차 있는데요. 작업장이 꽉 차다 보니 마진이 적은 저가 컨테이너선은 중국에 넘겨주고 우리는 돈이 되는 고부가 가치 선박만 골라 수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이 아닌 질을 보면 조선업의 초호황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조선업은 5년 전보다 무려 29%나 치솟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조선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올려가며 꽉 찬 실속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말부터 정기 휴가 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수주량 착시 현상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중국의 독점 소식이 미국의 제재 카드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되면서 고스란히 국내 조선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좋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경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사들이 대체 공급체로 부각될 가능성 높습니다. 오늘 장지수 변동성이 우려된다면 물량 착시에 가려진 확실한 실적주 K조선의 수급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반도체 투톱의 폭등과 함께 올해 23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되는 뜨거운 반등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 넘게 급등하며 코스피는 장중 6,600선까지 단숨에 뚫어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조 원 넘는 사자세를 보이며 지수를 강력하게 견인했는데 이 강력한 수급 폭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외국인 자금 턴어라운드입니다. 최근 글로벌 외국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한국 메모리보다 안정적인 서버 공급망을 갖춘 대만 증시로 눈이 돌렸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외국인은 대만에서 17억 달러를 순매수한 반면 한국에서는 62억 달러를 팔아치며 두 나라의 지수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주가가 1년간 예상되는 실적에 비해 역대 최저 수준까지 싸지면서 대만으로 몰렸던 투자금이 어제부터 국내 메모리 반도체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삼성리스가 하루에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의 폭등은 단순한 일회성 반등이 아닌 외국인의 수급 시소가 움직인 중요한 신호탄이었는데요. 여기에 향후 AI 반도체 시장을 흔들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CME라는 그룹이 오는 10월 엔비디아 GPU의 임대 가격을 추종하는 선물 계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원유나 금처럼 임대료를 지수화해 미래 가격을 거래하는 방식인데 기업들이 미래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투기성 거래가 유입될 확률도 있어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섹터입니다. 2차 전지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합작 공장을 단독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지행과의 합작사를 단독으로 확보해 미국 ESS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차세대 배터리 협력 지속 소식이 겹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고객사와 추가 공급을 논의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 공장 지분도 전략 인수해 독립 운영 체제로 변환하고 있는데요. 다만 ESS 10조 원 수주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당 계약이 이미 체결됐지만 추가 수주는 아직 협의 단계로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SK온도 독립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급성장하는 시장에다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배터리 업계가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설비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배터리 3사의 전략은 합작에서 독립으로, 독립에서 전기차로, 전기차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ESS가 국내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캐스터 안희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섹터 4가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이 음전을 했습니다. 0.61% 정도 밀리면서 85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아까보다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네요. 4.5% 상승하면서 6,8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진영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대금 상위단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7%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간밤 새벽에 이제 미증시에서 SK 하이닉스 ADR 주식이 9%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오클라우드 기업의 상승세도 이러한 부분이 작용을 한 것도 있긴 한데요. SK 하이닉스 지금 시장에서 7%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 스퀘어도 10%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지주사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3% 굉장히 강하게 두 자릿수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보다 삼성전기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기까지 하면서 앞으로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가를 300만 원까지 상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주가가 15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한 건데요. 삼성전기가 이러한 부분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급하게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호건설도 11%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반도체 진영에 올라가면서 이 반도체 호남권 클러스터 건설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금호건설도 오늘도 이렇게 시세가 좋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콜마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 굉장히 시세가 좋았죠. 어제장에서 한국콜마 두 자릿수대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호재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LG 이노텍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같은 기판 관련된 주 중에서 사마컨덴서도 오늘 10% 정도 두 자릿수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전기, MLCC 관련된 기판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범한 퓨얼셀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한 퓨얼셀도 지금 10kW급 캐스케이드 SOFC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네요. 범한 퓨얼셀. 두 자릿수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하나생명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생명은 어제 상반기 연결 순이익이 9,045억 원이라고 하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96%나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국내 개장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리드 개장 시그널뿐만 아니라 탑학스경제TV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사이트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